예, 안녕하십니까. 저 사이버다임에서 엔터프라이즈 사업 총괄하고 있는 한만용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 기업 입장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외부 위협이나 내부 위험으로부터 우리 회사의 어떤 중요한 자산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가급적 이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실제 사례로 뭐 각종 분야의 어떤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 제품 또는 이 분야의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뭐 여러 세션에서 다양한 어떤 리포트나 정보들을 좀 확보하셨을 건데요. 저희도 역시 랜섬웨어 관련된 얘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IBM에서 나온 데이터 브리치라는 어떤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하게는 이제 평균적인 피해 금액이 454만 불.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900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랜섬웨어라는 어떤 위협들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 많은 기업 인프라들이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에서도 사실 랜섬웨어 관련된 피해들, 데이터 유출과 관련된 피해들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즉 전체 셋의 한 45% 정도는 클라우드 영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어떤 바이러스나 랜섬웨어에 어떤 기업이 감염됐다,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그 감염 여부를 식별하고 그 감염 여부를 식별된 이후에 조치해서 정상 복구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들이 상당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출을 식별하고 억제하는데 277일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고 랜섬웨어인 경우에는 326일 정도가 거의 1년 정도를 해당되는 어떤 위협을 해결하는 데 소진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이제 랜섬웨어와 관련된 어떤 비용들이 해가 지날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식별하고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요. 이와 달리 즉 외부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 기업도 모르게 위협이라고 표현을 저희는 하는데 외부로부터 알게 모르게 침입되는 것들도 있는 반면에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에서도 즉 우리 임직원들 불법적인 의도를 갖고 있거나 의도치 않게 우리의 좋은 지식과 영업 비밀 같은 것들이 유출되거나 유통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을 내부 위험이라고 표현하고요. 지식재산보호원 통계에 따르면 17년에서 21년까지 국내에는 평균 건당 8.5억, 해외와의 관련해서는 91억 정도의 피해들이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 앞에 외부 위협을 극복하는 데 대략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면 내부 위험으로부터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사실 1년 넘게 기간들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누군가 이런 어떤 행위가 일어났다라면 그 행위를 찾아내고 그분하고 필요에 따라서 법적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소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기사예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기사입니다. 5월 19일자 기사인데요.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사실은 발표 자료를 제출하고 이 기사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좀 넣었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사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부 임직원에 의해서 불법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주요한 회사의 영업 기밀과 지적 자산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기업들은 이런 일들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 IT 쪽의 기술 측면에서 제품이나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이제 위험들을 대응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백신,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 VDI, DRM, DLP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 특성들이 있지만 잘 보시면은 백신은 이미 알려진 위협을 극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누군가 이미 당했던 바이러스를 찾고 치료제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즉 알려지지 않은 현재 겪어보지 않았던 무언가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인 거라고 보시고요. 이 PP 같은 경우는 주로 디바이스, 즉 사용자가 쓰는 업무 환경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PC라든지 또는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 장비라든지 이런 디바이스들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니까 그 업무 환경을 잘 보호하려는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PC는 포맷하면 되고요. 다시 뭔가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 환경을 복구하는 데는 짧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미 유통되거나 유출된 문서, 컨텐츠, 지적 자산을 통해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피해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VDI 같은 경우는 망을 아예 분리하죠. 그러니까 일단 사용자들이 쓰는 환경 자체를 분리해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어떤 자산을 해결하거나 보고하거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즉
또 VDI는 구축한 상당히 많은 투자 예산이 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DRM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컨텐츠를 암호화해서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랜섬웨어는 그걸 다시 암호화하죠. 사실 그래서 랜섬웨어 같은 툴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DLP는 주로 네트워크라든 디바이스 사이에 움직이는 유통 경로를 통제하거나 컨트롤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즉 어려운 용어가 되긴 언노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있는지도 모르는 어떤 알려지지 않은 위협들 이런 것도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관심이 좀 있고요. 앞에 살펴보신 것처럼 외부로부터의 위협, 내부로부터 위험에 어떤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떤 자산, 무엇을 잘 지켜낼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되게 구조적으로 견고한 방식으로 업무 성과물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 보호할 수 있는 플랫폼,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 이런 영역에 저희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저희는 한국에선 용어를 굉장히 뭐 영어스럽진 않지만 문서 중앙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업무 성과물을 회사가 제공한 어떤 중앙 공간에 잘 모아서 잘 지켜내고 활용한다라는 측면입니다. 이런데 이런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문서를 생산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서부터 실제로 어떤 뭐 보안 드라이브를 사용한다든지 앞서 뭐 설명하셨던 샌드박스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요소 기술들을 잘 사용해서 이런데 이제 그 문서 중앙화 솔루션 같은 것들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문서와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시고 체계를 갖추는데 또는 뭐 보안 트렌드에 따라서 어떤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겠지만은 결국 문서는 우리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업 사용자들이 사용하시는 어떤 틀을 만드는 논리적 구조들을 만드는 설계 단계에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즉 분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문서나 폴더엔 접근 권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는 우리 회사에서 유통되는 문서와 관련된 프로세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서가 생성될 때부터 폐기될 때까지의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처리 절차라든지 처리 방법들을 이제 기업별로 구성하게 되고요. 아마 앞에는 대부분 이제 논리적인 영역들이라 재미가 없으셨을 텐데요. 뒤쪽은 이제 주로 화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문서를 핸들링한다, 회사의 컨텐츠를 쓴다라는 것은 결국 PC나 어떤 스마트 장비에서 어딘가에 접근해서 사용하시는 거겠죠. 결국은 이와 같은 웹 브라우징을 통해서 접근하신다든지, 문서와 관련된 작업이니까 탐색기에서 무언가 행위를 하신다든지, 요즘 많이 쓰시니까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접근해서 무엇을 하신다든지, 즉 어떤 장비, 어떤 환경에서든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사용자들 또 일반 기업들은 저희가 실제 해보면은 이런 모습일 겁니다. 대부분. 즉 뭐냐면 회사에 무수히 많은 업무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나와 내 동료와 내 상급자와 문서가 서로 유통될 때 카톡을 이용하기도 하고 메신저를 이용하기도 하고 사내 업무 시스템을 쓰시기도 하고 메일을 쓰시기도 하고 직접 갖다 드리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유통할 거고요. 여기저기 복사본이 발생을 하겠죠. 심지어 업력이 좀 오래된 기업들 또는 민원 처리와 관련된 행위를 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종이 문서 같은 것들, 종이 도면 같은 것들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실제 회사의 자산과 회사의 중요한 컨텐츠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굉장히 어수선하죠. 이런 것들을 문서 중앙화를 통해서 어떤 잘 갖춰진 통해, 잘 갖춰진 인프라에 실제 문서나 어떤 폴더들을 잘 구성하고 업무 시스템들이 이 기반 위에서 작동하도록 하고 실제로 이 인프라 위에 있는 어떤 문서들 기반으로 회사의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관련되신 분들이 유통을 하고 활용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투비를 가져가는 것이 사실 문서 중앙화가 타겟하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간소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실제 하단에는 이런 문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 위에 어떤 문서 중앙화라는 어떤 통 안에서 이런 활동들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위에는 실제로 다양한 어떤 사용자 환경에서의 문서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실제 전체 문서 생명 주기에 따라서 관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소 기술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탐색기에서 문서를 핸들링 하시는 걸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탐색기의 특정 드라이브에 특정 폴더의 문서들을 적절한 분류를 가지고 놓으실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측에는 폴더 구조가 나타날 거고 분류 체계가, 우측에는 문서 목록이 나타날 겁니다. 문서를 선택하신 문서 관련된 정보들이 나타나고 이걸 웹브라우저에서 다양한 형태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심지어 똑같은 방식으로 탐색기 상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마도 PC에서 윈도우즈에 사용하시다 보면 탐색기에서 문서를 열고 뭐 수정을 하시고 저장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될 테니까 별도의 변화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화면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자가 PC에서 사용하시는 오퍼레이션들,
파일이나 폴더와 관련된 여타의 오퍼레이션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카피 앤 페이스트, 드래그 앤 드롭, 컷 앤 페이스트, 뭐 더블 클릭, 우측의 컨텍스트 메뉴 이런 어떤 사용자가 사용하신 오퍼레이션 모두를 그대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PC는 여러분들이 전권을 갖고 계시니까는 모든 것에 대한 제한이 없으실 거예요. 다만 기업에서 제공하는 문서중앙화 통에서는 해당되는 사용자마다 주어진 권한과 주어진 정책에 따라서 작동이 될 겁니다. 즉 어떤 분은 드래그 앤 드롭이 되고 어떤 분은 컷 앤 페이스트, 카피 앤 페이스트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약된 권한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사용자가 PC에서 사용하시는 동일한 오퍼레이션을 하더라도 실제로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들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탐색기에서 문서의 속성을 보시면은 간단한 정보들만 관리되고 있을 텐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후 어떻게 이용되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문서 중앙화 시스템 안에 있는 문서나 폴더를 바라보실 때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핵심 기능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자동 리비전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즉 탐색기에서 편집하시고 싶은 어떤 문서를 열고 해당되는 문서를 수정하고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라고 생각하시죠. 해당되는 문서를 수정하고 수정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누르고 파워포인트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닫으시면 저희가 알아서 자동 리비전 처리를 합니다. 즉 새로운 버전을 자동으로 만들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버전들이 그대로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사용자가 문서나 폴더에 대해서 수행한 모든 활동들을 저희가 별도의 이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가 어느 시점에 어느 클라이언트 어느 IP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를 모두 기록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력들은 추후 뒤쪽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트레이스하거나 오디트하거나 또는 다양한 통계에 활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회사에 굉장히 많은 양의 문서들, 폴더들을 한 통에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임직원들이 모든 문서에 동일한 권한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즉 주어진 접근 권한들을 핸들링 하셔야 될 텐데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의 어떤 정교한 접근 권한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프로젝트 하면서 예를 많이 드는데 인사, 노무, 재무, 법무, 노조, 감사 이런 부서들은 사실 문서의 존재 여부도 몰라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굉장히 복잡한 접근 권한들을 실제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 권한 체계를 그리고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서 중앙화 문서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하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분류 체계 같은 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특히나 탑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 회사의 어떤 지적 재산들을 어떤 분류를 가지고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고요. 실무단으로 갔을 때는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류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뭐 예시입니다. 사실은 맨 왼쪽은 교회고요. 교회도 분류 체계를 갖고 있죠. 교회고요. 두 번째는 건축, 토목,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딱 보면은 이제 분류가 어떤 식의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측에는 탐색기에 적용된 케이스들, 그다음에 우측에는 또 다른 어떤 멀티 디멘셔널한 다차원 분류 구조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적용됐을 때 화면들 그리고 이런 분류 체계는 별도의 개발이 아니라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서 구성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 탐색기에서 폴더 구조 같은 경우는 권한만 있으시면 생성하고 권한을 처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기능들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서가 기업이 제공하는 통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문서가 있다면 이 문서들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메일이나 메신저나 카톡이나 업무 시스템에 등록되거나 등등의 어떤 복사본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근데 업무를 하다 보면은 문서를 유통시켜야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내 임직원끼리 유통이 된다거나 사외로 유통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문서의 원본을 전달하는 것과 함께 별도의 URL, 즉 해당되는 문서의 위치만 갖고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내에서 임직원들이 유통할 때 쓰는 내부 배포용 URL, 사회 협력사나 또는 자문위원이나 어떤 고객이나 등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는 사회 배포용 URL 같은 것들을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내 배포용일 경우에는 임직원들이 해당되는 URL을 클릭했을 때 접근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회 배포일 때는 사회로 합법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 과정의 승인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URL 기반으로 처리한 케이스들을 좀 보실 텐데요. 실제 문서를 갖고 URL을 통해서 유통하는 경우 또는 필요에 따른 폴더 단위로 협업을 하실 때도 있겠죠. 프로젝트 단위로 폴더 구조를 만들어서 실제 화면을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즉 사내 이런 협업 프로그램들 많이 쓰실 거예요. 뭐 채팅 기능을 갖고 있는 채팅 기능 위에 실제 문서가 URL 형태로
첨부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 이 대화방 안에서 공유된 URL들, 문서들을 같이 보실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업무 시스템에 텍스트가 받쳐지는 어떤 영역 안에 문서가 들어가 있는 URL 기반으로 들어가 있는 화면들, 실제 메일로 사외로 유통할 때 협력사나 파트너에게 보낼 때 사회 배포용 URL 형태로 제공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어떤 공간의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그거를 유통하는 구조 안에서도 상당히 건강하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바일상에서도 해당되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뭐 임직원들이 그 사무실에 앉아서 모두 근무를 하시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업무 케이스들이 존재할 거예요. 즉 관계사가 존재하실 수도 있고 그룹사가 존재하실 수도 있고 외부로 출장이나 프로젝트를 나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협력사하고 코어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이런 경우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케이스에 다양한 기술을 제공을 해서 업무가 원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처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그 큰 통의 문서들 또는 지적 자산들을 모아놓으면 여기만 공격당하면 다 털리는 거 아니야라는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파일 서버를 쓰신다든지 나스 같은 거 쓰실 때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서 공격을 많이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닌데 실제로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해당되는 기술들을 계속 ECM과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랜섬웨어에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가 됐어요. 즉 저희가 가끔 고객한테 말씀드릴 때 저희가 랜섬웨어 치료제는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치료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간 안쪽,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간 범위 안쪽에서 문서들과 폴더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걸 실제 저희 테스트를 해보고요. 랜섬웨어 직접 감염을 시킨 다음에 저희가 실제 행위를 일으켜서 저희가 영향을 받는지를 테스트를 해보고요. 저희 레퍼런스들 가운데 랜섬웨어 감염된 고객들 제법 많습니다. 저희 거 말고 감염된 고객들 인프라 환경 하에서도 저희 제품을 쓰고 계시는 어떤 그 문서나 폴더들은 감염된 상태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랜섬웨어 유형에 따라서 방식은 약간 다르긴 한데요.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견고하게 저희 자산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기술들을 쓰는지 상세하게는 뭐 추후 부스에 오시거나 문의를 주시면 좋은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기술도 씁니다. 랜섬웨어의 목적 자체는 회사의 주요 지적 자산에 대해서 암호화를 걸고 그 암호화를 풀려면 뭐 어떤 비용을 지불해라 이런 측면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스토리지에 기본적으로 파일의 확장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 거를 감염시키려면 그 시스템 전체를 감염시켜야 돼요. 근데 전체를 감염시키면 랜섬웨어를 배포한 친구 입장에서는 의도하는 성과를 거둘 수가 없죠. 엘러팅도 해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써서 사실은 랜섬이 굉장히 견고한 소프트웨어로 자리 잡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문서 중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때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A 부서는 이렇고 B 부서는 이렇고 이런 비즈니스 케이스는 이렇고 저런 비즈니스 케이스는 이렇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실제 현업에 적용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정책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정교한 관리자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부서별로 현황을 본다든지 이런 통계들을 제공한다든지 실제로 외부로 유통된 URL을 전방위적으로 확인하고 컨트롤한다든지 현재 사용 중인 스토리지는 어떻다든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옵셔널 기능들이 온오프 상태를 본다든지 또는 현재 저희가 제공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떤 사용자를 어떻게 설치하고 쓰고 있다든지 실제로 조직 단위, 부서 단위로 적용할 정책들을 정의하고 적용을 한 케이스를 일괄적으로 본다든지 이런 어떤 요소 기술들 또 실제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핸들링을 하죠. 문서 콘텐츠를 핸들링해야 되니까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어떤 정책을 적용해서 쓸 건지 이런 굉장히 정교한 관리자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 문화 또는 우리 기업의 어떤 R&R 또는 목적,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는 이제 제품과 기술에 대한 거고요. 사실은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타사의 사례들이 있고 발표 자료에 제출된 인쇄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전 세계 보툴리늄 톡신 시장, 보톡스 시장은 현재 시점으로 8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8조 원 중에 한국 기업들, 한국 제약 바이오 업체가 상당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 잘 아시겠지만 요 근처에 있죠, 다.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의 법적 분쟁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한국 법원이 아니라 미국 법원에서 일어납니다. 미국 법원에서 이런 소송들이 일어났을 때 보통은 전자증거라는 개념들이 들어와요. 이제 이디스커버리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럴 때 사용한다든지
실제 SK하고 LG가 배터리 관련된 소송을 할 때도 실제 미국 법원에서 일어났죠. 한국 기업들이 해외 수출해서 뭔가 돈을 벌려고 할 때는 지재권에 대한 이슈, 특허권에 대한 이슈들을 소송 법적 측면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왼쪽에는 그 서울반도체라는 회사가 특허에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특허 소송에서 항상 승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고객사기도 하고. 그리고 우측에는 미국에서 특허 침해를 받은 중소기업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디스커버리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사실 그 여러분들 포렌식이라는 용어를 많이 아실 텐데 포렌식은 형사 사건에서 이디스커버리는 민사나 상사 사건에서 활용되는 용어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기업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서로 법적 행위를 할 때 보통 하단에 보시면 뭐 홀드라는 용어도 쓰고요. 사운디드 컬렉션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결국은 특정 그 법적 행위가 예상된 특정 부서나 사용자에 대해서 락을 걸어야 되고 홀딩을 해야 되고 이 부서나 사용자들이 발생시키는 문서들은 지금부터는 생성만 해야 되고 수정이나 삭제는 안 된다. 뭐 이런 개념들 또는 이 문서가 실제 PC상에서 생성되기 시작했을 때부터의 어떤 메타 정보들을 모두 관리해야 된다.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대웅제약 사업에서 메디톡스하고의 법적 분쟁 사이에 그런 활동을 할 때 저희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케이스들이 있고요. 실제로 뭐 서울반도체나 기타 5G 통신기기 회사 같은 경우도 이런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제품을 수용하거나 활용하신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무라는 회사고요. 그 전 세계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가는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화면이 웹화면이죠. 굉장히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이다 보니까 프로젝트 단위의 어떤 설계 결과물들 같은 것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프로젝트 단위의 문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면 중간에 바로 해당되는 프로젝트가 표현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여기의 핵심은 수없이 많이 쌓여있는 문서들 가운데 유사한 프로젝트, 이런 조건을 갖고 있었던 프로젝트, 이런 조건을 갖고 있었던 문서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빨리 찾아야 되는 게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필터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색 필터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하단에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고객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고객이 기사도 냈고요. 좌측에 보시면은 현재 이게 작년 말 기준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는 한 2,600만 건 갖고 계시고 과제 문서는 한 60테라 들고 계신 상황입니다. 목적은 검색이었습니다. 3초 이내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런 어떤 검색 조건을 걸고 어떤 검색을 했을 때 3초 내에 원하는 결과들을 찾고 바로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케이스로 문서 중앙화를 적용하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쌍용 자동차입니다.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를 하죠. 자동차를 연구 개발해서 시험 차량을 만들고 양산에 들어가기까지. 그럴 경우 이런 기업들은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하죠. PL법에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연구 과정에서부터 생산 시험 데이터 과정까지 이렇게 관리해 왔다라는 것들을 실제 생산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PL법 같은. 그래서 사실 화면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자동차 연구 개발과 시험 데이터 운행까지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담고 있고요. ECM 엔진 기반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보통 생산 제조업체면 생산 기술 문서라든지 도면이라든지 각종 연구 개발과 관련된 프로세스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약식 결제도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흘러가는 흐름에 대한 어떤 차트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차량 연구 개발 과정 전반에 걸친 어떤 업무 영역들을 포괄하는 어떤 식으로 ECM 엔진을 특화시켜서 개발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금융권이나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지켜야 되는 룰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2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카드, 캐피탈 커머셜 3사가 동시에 프로젝트를 한 거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기관이고 사용자 정보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갖고 있는 문서들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들을 어떻게 핸들링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실제로 임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로그인 하시면 좌측처럼 이와 같이 현재 보유 현황, 문서 보유 현황, 개인정보 보유 현황을 바로 알러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측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어떤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라든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타의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서가 생성될 때 서버에 저장될 때 개인정보를 추출하거나 분석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항시 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하나만 봐도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전사적으로는 어떤 개인정보를 우리가 컨트롤하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어느 부서가 어느 만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들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성들이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이런 부분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이제 다른 어떤 제약 바이오 업체에서 개발한 요소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즉 어떤 기업들이 자사의 중요한 상품들을 해외나 글로벌하게 무언가를 수출하거나 할 때, 또는 기업 간 비즈니스를 하실 때 VDR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그러한 시장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버추얼 데이터 룸이라는 시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문서 중앙화를 이용하시면서 VDR을 적용하실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어낸 건데요. 결국 회사가 제공하는 어떤 큰 통이 있고요. 여기에 특정 폴더, 특정 문서 셋 이런 것들을 외국에 있는 파트너에게 특정 기간 동안만 보안이 확보된 상태에서 제공하고 싶다. 그래서 이러한 같이 DMZ 존의 데이터 룸들을 만들어내고요. 이 안에는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의 사용자들, 국외 사용자들이라든지 기업 간 거래에 위치한 사용자들이 접근해서 읽기 전용으로만 열어서 본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제약사에서 개발을 하고 또 다른 제약사에 계속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톡신 같은 것들은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해서 국정원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받게 되는데 국정원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했을 때 승인을 하고 인정한 케이스들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실제 해외 사용자한테 가입해라, 가입을 유도하는 메일을 보내고요. 실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룸에 어떤 폴더를 어떻게 관리할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리할 거야, 어떤 사용자들한테만 열어줄 거야, 그리고 실제 사용자한테는 이렇게 보여질 거고요. 뭐 UI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실제 문서를 볼 때는 보안이 확보된 상태, 읽기 전용, 필요에 따라서 워터마크를 찍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의 어떤 보안 툴을 더 쓸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이제 보안이 확보된 상태의 뷰잉만 가능하도록 처리하는 이런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있는 정보들, 즉 현재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VDR은 대부분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희 문서들을 등록을 해야 돼요. 회사의 주요 정보가 나가는 거죠. 거기다 이제 불안감들이 있으신데 회사의 어떤 업무 시스템 안에 있는 특정 정보들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 중앙화 시스템을 도입한 케이스에 굉장히 응용 가능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글로벌하게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전 세계 7군데 생산 시설에는 임직원이 가 있다는 거고요. 임직원들도 해당되는 시스템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네트워킹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잘 보시면은 한국만 하지는 않죠. 또 글로벌 웬 구간에서의 속도를 보장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사에는 원DB, 그러니까 ECM, 메타DB는 원DB를 쓰고 스토리지는 분산해서 쓰는 케이스입니다. 즉 사실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글로벌 어떤 생산 시설 사이의 어떤 협업 이런 것들 이룰 때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7군데 저희가 보통 분산 스토리지를 구성하고 그 분산 스토리지를 하나의 DB에서 핸들링하고, 즉 현지에 있는 분들은 현지에서 가용한 성능이나 안정성을 확보하시는 거고요. 본사에서는 전체 셋을 한꺼번에 핸들링하실 수 있는 구성을 볼 수 있다. 즉 이런 경우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 나갈 때는 반드시 그런 케이스가 존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저희 제품은 그 국내 또는 해외 지사 또는 뭐 여타의 어떤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국제화와 어떤 그 다국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뭐 한국 기업 안에도 외국인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사용자 환경 하에서 어떤 언어를 선택하시면 해당되는 언어로 바로 쓰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바뀌었을 때 영문으로 처리된다든지 일본어로 처리된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 환경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제품들은 앞에 살펴보신 여러 가지 것들은 온 프리미스 형태, 뭐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형태로 하는 케이스들 존재하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뭐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는 굉장히 손쉽게 하드웨어 일체형,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바로 구매해서 쓰실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결제만 하면 바로 쓰실 수 있는 과금형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 또는 저희가 KT 비즈메카에도 저희 제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즈메카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비즈메카 안에서 유료 결제하셔서 쓰시는 케이스들도 존재합니다. 사이버다임이라는 회사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0여 명 정도가 되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국산 솔루션입니다. 국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비정형 컨텐츠 관리 기술과 기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 국내외 한 1,200군데 이상의 1,200군데 이상의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거는 해외 수출 케이스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뒤에 좀 회사 소개 자료가 있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아마 뭐 고객사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저희가 부스가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12번 부스에 있으니까 관심 있거나 또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부스에 오셔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